안녕하세요. 책 읽어 드립니다. HJ입니다. 이번에는 돈의 역사 2부 3장 영국은 어떻게 인구 폭발을 피할 수 있었나 그리고 4장 마약왕 영국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인구 폭발을 피할 수 있었나? 일본과 중국은 인구 과잉 상황이었기에 굳이 값비싼 기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력을 대체할 이유가 없었던 반면 영국은 정반대 상황이었다. 도표 3-4는 1800년을 전후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이미 각 도시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하루 임금 기준으로 1800년 영국 런던은 17g을 넘어선 반면 인도 델리나 중국 베이징은 하루 3g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런던은 인건비를 절감해주는 기계의 발명이 절실했다. 반면 영국에서 발명된 기계는 다른 유럽 국가나 아시아로 보급되기 힘들었다. 1780년대 아크라이트가 영국에 최신 기술의 방적 공장을 건설한 이후의 투자 수익률은 40%에 이르렀지만 아크라이트의 신기술을 도입한 프랑스에서는 수익률이 9%로 떨어졌고 인도에 만들어진 공장의 수익률은 1% 미만에 그쳤기 때문이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고금리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투자에 따른 수익이 낮으면 투자를 꺼리는 것은 당연했다. 제로 프랑스 혁명 이전 영국에는 제니 방적기만 2만 개가 설치된 반면 프랑스에는 900개 그리고 인도에는 단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다. 그런데 런던 근로자 임금이 높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당연한 일이겠지만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영국에는 인구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인구합이 높지 않았을까? 가장 유력한 가설은 유럽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상당수가 결혼을 아예 하지 않았던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서유럽과 동아시아 여성의 초혼 비율이 출산율에 큰 차이가 없다. 서유럽과 동아시아 여성의 초혼 비율과 출산율에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1790년을 전후해 벨기에나 영국 여성들의 평균 초혼 연령은 24.9세와 25.2세였으며 이들의 출산율도 각각 6.2명과 4.9명으로 결코 낮지 않았다. 한편 중국과 일본 여성의 출산율은 각각 5.0명과 5.2명이었다. 그럼 왜 유럽은 동아시아에 비해 인구합이 낮았을까? 직접적인 이유는 유럽에서 주로 재배되던 작물인 밀의 생산성이 동양의 쌀에 비해 훨씬 낮았다는 데 있다. 밀과 호밀 농사는 지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생산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반면 벼농사는 몇십 년 동안 같은 땅에서 계속 지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모작, 삼모작까지 가능하다. 게다가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씨를 뿌린 후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의 비율이 1대4 내지 1대6에 불과했다. 나달 4알을 거둘 경우 다음 농사에 쓸 종자를 따로 보관해야 하므로 실제 빵을 만들 수 있는 나달은 3알에 불과한 것이다. 만일 흉년이 들어서 비율이 1대3 이하로 떨어지면 기근이 시작된다. 1대2 정도의 비율이 2 내지 3년 지속되면 아사자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유럽은 기본적으로 아시아에 비해 인구 과잉이 발생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 네덜란드 농부들이 클로버, 순무 등의 사료 작물을 휴경지에 재배함으로써 지력을 회복하면서도 가축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 이 농법은 곧 영국에 정연해졌고 영국 사람들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이른바 요크셔 농법의 기반을 마련했다. 15세기까지만 해도 한 톨의 씨앗으로 겨우 3에서 4알을 수확했는데 18세기에는 10알 이상의 수확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농업혁명은 인구 과잉의 위험을 높인다. 실제 18세기 잉글랜드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럼 어떻게 영국 런던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많은 유럽인, 특히 잉글랜드 및 아일랜드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16세기 스페인이 신대륙을 개척할 때를 돌이켜보자. 당시 식민지 경영을 위해 본토의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탓에 경제 전반에 강력한 인플레가 나타났다. 반면 18세기 영국에서는 이와 정반대 일이 벌어졌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잉여 농산물을 풍족하게 가진 탓에 농촌에서 잉여 인력을 얼마든지 해외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덕에 해군은 지속적으로 신병을 충원할 수 있었고 북대서양을 아우르는 거대한 상거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부족한 목재 등을 안정적으로 수입해 강력한 해군을 육성할 수 있었던 것도 부수적인 효과에 해당한다. 영국은 17세기부터 시작된 금융시장의 혁신 덕분에 저금리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나아가 풍부한 인력으로 해군을 건설해 물류 네트워크를 지키며 외적으로부터 국토를 방어하는 데 성공하니 산업혁명의 발판이 놓였다고 말해도 충분할 것 같다. 반면 네덜란드는 육지에 터전을 두고 있어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에 끊임없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18세기 말 나폴레옹에게 점령당해 산업혁명을 추진할 힘을 갖추기 힘들었다. 물론 이러한 설명으로는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뉴턴 같은 과학자들을 우대한 영국의 전통 그리고 전하를 피해 영국으로 건너간 지식인과 자본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영국이 산업혁명을 추진하며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중국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 4장 마약왕 영국 18세기 초반까지 세계의 양대 강국인 영국과 중국의 상황을 잠깐 정리해보자. 중국의 가장 강력한 강점은 무한에 가까운 인력이었다. 중국은 쌀 농사 덕분에 4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1인당 소득이 서양에 비해 낮을지는 몰라도 워낙 인구가 많아 거대한 시장과 군대를 가질 수 있었다. 반면 영국은 중국에 비해 인구는 훨씬 적었지만 1인당 생산성이 매우 높았고 특히 해군이 무척 강했다. 물론 먼 중국까지 군대를 파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도와 싱가포르 등 중국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에 식량과 보급 물품을 충분히 쌓아둔다면 중국을 직접 위협할 수도 있을 터였다. 그러나 냉정히 따지자면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영국은 중국보다 한 수 아래였다. 그래서 영국은 청나라와 최대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 교역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청나라는 영국의 요구를 굳이 따를 이유가 없었다. 1685년 청나라 강희제는 모든 연안에서 해상 사무역을 합법화한 다음 주요 연안 항구에 해관을 설치했다. 입항한 선박들은 해관에 등록하고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화물에 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했다. 얼마나 외국 상인들이 중국에 많이 왔는지 강희제 말년에는 외국 상인하고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중국 무역업소가 광저우에만 40곳이 넘었다고 한다. 강희제의 손자 건륭제에 대해 이르러 청나라는 서양이 교역할 수 있는 항구는 오직 광저우뿐이라고 공표했다. 특히 1760년에는 외국인들의 중국 방문 기간, 거주 장소, 그리고 무역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한 상세한 규정도 발표했다. 이와 같은 규제에 영국은 점점 불만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영국 사람들은 중국산 차를 좋아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영국 제품에 별다른 관심을 내보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은의 유출이 발생했던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1792년 영국 국왕 조지 3세는 조지 맥카트니 백작을 특사로 보내 광저우뿐만 아니라 저장성의 저우산 등에서도 무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조지 3세는 스스로를 바다의 제왕이라고 칭하는 등 강대한 무력을 지니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던 건륭제 입장에서 이를 들어줄 이유는 없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를 한다. 영국인만이 광저우에서 무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제국의 생산물은 다양하고 매우 풍부해서 다른 나라 상품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특히 중국은 차, 질 좋은 도자기, 비단, 그리고 다른 재료가 풍부하다. 이런 물건들은 너희 나라와 유럽의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수요가 높다. 너희에게 관용을 베푸는 차원에서 짐은 이러한 다양한 상품을 저장할 수 있는 공적 창고를 광저우에 개설하도록 지시했다. 물론 걸림제의 말에 틀린 건 없다. 그러나 영국의 입장은 달랐고 영국은 대안까지 준비해 놓았다. 인도에서 재배되던 아편이 그것이었다. 아편은 중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1405년 환관 정화의 통솔 아래 27,870명이 넘는 선원을 태운 보선 63척이 난징을 떠나 인도향을 향해 나아갔다. 아프리카와 인도의 수많은 나라에서는 중국의 보선에 담겨온 풍부한 물산에 대한 보답으로 아편을 선물했다. 그리고 이 약은 미약이라는 별칭으로 불렸으며 남성의 양기를 보충하고 정력을 되찾는 데 쓰인다고 선전되었다. 명나라 임금들은 아편에 이미 중독된 상태였다. 만력제는 살아생전 이미 장대한 무덤을 만들어 죽은 후 그곳에 안장되었는데 1997년 중국 공산당 관리들은 명나라 만력제의 뼈에 모르핀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아편을 가끔 복용하는 것으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아편 중독자였다. 황제가 이러했다면 왕자, 대신과 황관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공산당 관료들이 중국의 왕조, 특히 역대 가장 무능한 것으로 알려진 만력제의 위신을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발표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에는 일말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명나라 때까지 아편은 매우 고가의 품목이었고 민간까지 퍼져나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청나라 강희제의 타이완 정복 이후 아편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1818년 발명된 파트나 아편이었다. 파트나는 영국령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 브랜드로 매우 중독성이 강해 이후 1500년 동안 아편 무역과 동의어로 쓰일 정도로 많이 판매되었다. 1839년 중국의 아편 수입량은 1천만 명의 중독자가 사용할 정도였고 20세기 초에는 중국에 약 4천만 명의 중독자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은이 유출되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1801년에서 1826년 사이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7,470만 달러가 1820년부터 1849년 사이에 1억 3,370만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본다. 이 덕분에 영국, 특히 영국 동인도에서는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도표 3-5에 표시된 바와 같이 중국으로 어마어마한 인도산 아편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 당시 단일 품목으로 세계 1위의 규모를 차지했다. 이는 영국령 인도에서 벌어들이는 총 수익의 7분의 1에 해당될 정도였다. 아편 무역 속에 엄청난 규모의 은이 유출됨에 따라 중국 내 은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 1758년 은과 동전의 교환 비율이 730대 1이었던 것이 1846년에는 1800대 1까지 상승했다. 아편 전쟁 직전 청나라가 영국인들이 들여와 파는 아편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때에는 이런 경제적 배경이 있었던 셈이다. 앞서 2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에 심각한 불경기가 출현하기 마련이다. 디플레이션으로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며 중국의 토착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신용 경색 현상이 발생했다. 청나라를 이루는 핵심 지배계층이 아편에 노출되었던 것도 청나라 조정의 결단을 부추기는 데 한몫했다. 하지만 당시 청나라 내에 아편을 강하게 규제하자는 주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아편을 엄하게 금하면 암거래가 생겨나고 가격 또한 높아질 뿐이니 이는 오히려 외국 상인과 밀매 조직을 살찌우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량의 은이 유출되는 역효과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편 판매를 공인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상품으로서 아편 가격이 하락되고 밀매 조직도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아편 중독자 수가 단기적으로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교화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었다. 결국 아편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은 기각되고 전면 규제하자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지만 강건하던 만주 8기군조차 아편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도저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영국인들도 자신이 악마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영국 교회 지도자들은 영국의 본성에 이렇게 해로운 것은 없다고 지적했으며 한 익명의 목사는 이를 영국의 국가적인 죄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가와 기업인들은 전혀 입장이 달랐다. 그들은 청나라 정부가 아편 수입을 규제하는 것에 분노를 표출했고 중국 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대영 제국의 권리, 의무, 이익을 내세웠다. 전쟁 이후 영국 정치가와 기업들의 목표는 대부분 달성되었다. 19세기 초반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에서 승리한 데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던 무역 역조를 아편 판매로 해결함으로써 산업혁명을 추진할 자본력까지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영국을 견제할 가장 중요한 강자, 미국이 겪은 남북전쟁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 시간에는 5장과 6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